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썼을 때는 앞으로 AI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해질 거다.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야 해서 무조건 들어가실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예치금이 있느냐 아니면 예치금이 없는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냐.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란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비트코인이 예전에는 가격 상승의 패턴이 금하고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투자 상품이 되고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주식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 해법.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내 정보와 자산은 과연 안전한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코인 시장의 안정성과 미래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승주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요즘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핫하더라고요. 네. 곧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온다라는 말이 워낙 많은데 쉽게 말해서 우리 지갑 속 돈, 금융 시스템 어떻게 변화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가격이 달러나 유로, 원화와 연동돼서 안정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분들이 그러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 달러 갖고 다니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의 차별성을 보시려면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 원리는 여기선 얘기하지 않고 일단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썼을 때 얻어지는 가장 큰 이점은 중간 수수료가 절감된답니다. 자, 그러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썼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효과는 기존의 신용카드를 쓸 때 우리가 수수료를 떼지 않습니까? 이 수수료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어떤 대금 지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썼을 때는 중간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AI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해질 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코인으로 삼성전자 이제 주식을 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주식을 바로 사고 이런 것도 쉽게 그냥 가능해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거는 이제 그 주식 거래하는 그 서비스 업체에서 그걸 허용만 한다라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좀 전에 실제로 영향력은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 더 강해질 겁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하면 나 대신 AI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일을 대신 해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기존 인터넷에 광고 수익 모델 자체가 더 이상 동작하지 않습니다. 보통 광고 수익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찾아가서 그 광고를 보는 것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동작하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AI 에이전트가 나 대신 가죠. 근데 이 AI는 광고를 보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기존의 어떤 광고 수익 모델로는 기업이 더 이상 서비스를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AI 에이전트가 해당 웹사이트에 갔을 때 야, 우리 데이터를 그냥 줄 수는 없고 수수료를 내. 이런 식으로 AI에게 요구를 하겠죠. 이때 신용카드 같은 걸로 지불하려면 수수료가 너무 비싼 겁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불을 하면 아까 제가 중간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그 비용을 납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얘기하면 AI 에이전트 시대에 더 강력해질 거다. 또 마이크로 페이먼트 기능을 갖고 있다. 즉 굉장히 작은 액수를 수수료 부담이 없이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에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반기는데 그 이유는 수수료 절감에 어떤 메리트를 보고 반긴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수수료 절감이 가장 큽니다. 뭐냐면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 어떤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고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온라인 쇼핑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금을 지불할 때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카드 수수료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하면 그 수수료 절감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 월마트 같은 것이 우린 대환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 페이팔 같은 기업도 스테이블 코인 기능을 저희 페이팔에 집어넣어서 쓸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기존의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차지하는 고객층을 페이팔이 치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플랫폼이 훨씬 더 확장되겠죠. 여기서 이제 숙제는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서비스에 특화시킬 거냐 이런 게 이제 숙제로 남는 것이고요. 네, 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상용화되면 은행보다는 빅테크 기업에 더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했을 때 타격을 입을 산업 뭐 어느 쪽으로 예상하실까요? 일단은 뭐 지금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신용카드 삽니다. 그렇죠. 이제 그 플랫폼 시장을 스테이블 코인을 매개로 하는 페이팔이라든가 이런 스테이블 코인 유통업체, 발행업체들이 이제 치고 들어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저희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국제 간 자금 이체, 송금을 할 때 스위프트망이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수수료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그 스위프트망에서도 우리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절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신용카드 결제업체 그리고 이제 스위프트망과 같이 국제 송금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달러에 묶여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는 안전한 것 같아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또 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뭐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 중에 위험 자산을 조금 더 무게를 둔다면 어느 쪽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훨씬 더 위험 자산이죠. 가격 변동폭이 크니까.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뭐 지금 90% 이상은 전부 다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래도 가격 변동성 측면에서는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는 훨씬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건 있습니다.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예를 들어 내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면 코인을 하나 찍어낼 때마다 준비금 명목으로 1달러씩 준비해 두는 예치해 두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에 돌아다니는 코인의 수와 예치금의 액수가 동일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고를 때는 그 준비금, 예치금이 시장 유통량과 동일하게 준비돼 있는가, 예금돼 있는가를 봐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업체가 공개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 법안을 보면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를 선정할 때 감사 기능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이런 어떤 예치금을 정확히 구비하고 있는지 또 이 예치금을 가지고 너무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는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일단은 뒷받침이 돼야겠네요. 최근 뭐 금값이 급등했는데 스테이블 코인 시총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일반 투자자들이 좀 많이 착각하기 쉬운 거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안정적이다 이런 거 말고 또 뭐 있을까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제대로만 운영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시장에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유로화랑 연동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원화랑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논의하고 있죠. 그래서 연동된다는 건 준비금이 유로화냐 원화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금이랑 연동돼 있는 것도 있고요. 또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걸 또 예치금으로 준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것과 연동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냐 이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런 어떤 예치금, 준비금을 안 맡기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차익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거고요. 그 원리는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대명사가 테라루나라고 하는 코인입니다. 테라루나가 굉장히
각광받던 코인이었는데 급락하면서 네.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 법안에서도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그러면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야 해서 무조건 들어가실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예치금이 있느냐 아니면 예치금이 없는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냐.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란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치금이 있다라면 그것이 달러냐 유로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변동성은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 부르는 시각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동의하실까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동의는 안 하는 편입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건 2,100만 개라는 한정된 수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장량이 한정돼 있는 금하고 똑같다. 그래서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금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되게 자유롭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금이라고 하는 건 그게 미국에 가서든 우리나라 가서든 아니면 다른 나라 가서도 다 유통된단 말이죠. 근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통 이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관리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비트코인도 특정 나라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발행량이 고정돼서 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진 않습니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고정돼 있는 게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코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코인이죠. 그건 매년 발행량을 조금씩 늘려갑니다. 그래서 모든 코인은 전부 다 발행량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도 예전에는 분명히 이런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들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웠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금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죠. 금하고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등락의 폭이 어떤 그 패턴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투자 상품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이제 대형 투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형 투자사들이 달러 같은 것들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달러나 이런 것들의 어떤 또는 주식 이런 것들의 어떤 패턴하고 굉장히 유사한 걸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관점은 옛날에는 금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금이라고 부르기에는 발행량 관점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 관점에서도 조금 좀 애매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최근에 주식을 비롯해서 여러 자산이 다 올랐는데 비트코인만 좀 유독 힘을 좀 못 받는 모습이었거든요. 왜 그런지 좀 궁금하고 채굴량이 비트코인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금처럼 이제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교수님도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이 예전에는 가격 상승의 패턴이 금하고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투자 상품이 되고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사실은 금하고는 조금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히려 투자 상품화되면서 주식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의 어떤 가격 변동 어떤 패턴하고 지금 좀 그거와 패턴이 달라진 지는 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 실제로 ETF 상품 같은 게 나오면서 투자 수단이 된 건 맞는데 기존 주식보다는 굉장히 불안전 자산에 가깝거든요.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과 같은 어떤 상태가 온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연준 의장 임명과도 조금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그냥 투자 상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전통적인 주식도 있고 금도 있고 코인도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뭐랑 일치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은 다른 패턴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분산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하는데도 해킹 피해는 계속 좀 발생을 하는데 위험한 건 사실 비트코인 자체일까요? 아니면 거래소나 지갑 같은 이런 이용 환경의 문제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많은 이제 암호화폐들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쓰죠.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트코인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블록체인 기술들은 불안정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코인이 해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메이저 코인의 경우에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직접적으로 공격받았다라기보다는 그 주위에 있는 다른 것들, 예를 들어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은행이 해킹 안 당했다 하더라도 내 공인인증서 OTP 같은 걸 탈취당하면 내 계좌에 있는 돈을 해커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안전한데 내 개인이 해킹을 당해서 어떤 관련된 비밀키가 유출됐고 그로 인해서 내 지갑으로부터 코인이 이제 해커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사고들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가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 좀 보유할 때 이것만큼은 좀 지켜라 하는 보안 수칙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은 아마 거래소에서 아이디 비번 등록하신 다음에 거기서 코인을 구매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거래소에 코인이 보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큰 덩치의 메이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그걸 그냥 돈으로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단타로 매수 매도를 하셔야 되니까 일정 부분은 거래소에 남겨두시더라도 또 일부분은 개인이 직접 보관하십시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아시기 때문에 큰 규모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은 거래소에 놓고 계시고 일정 부분은 개인이 직접 전자지갑을 만들어서 관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복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뭐 거래소와 내 개인 보관 이걸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눠서만 하신다라면 뭐 지금은 보안 기술 수준이 올라가서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